철학자들의 철학자인 인물이 있습니다. 신비와 전설을 몰고 다니는 이름, 플로티노스. 오늘은 그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기 205년 이집트의 니코폴리스. 나일강 상류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이 작은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지요. 그 아이의 이름은 역사에 남았지만 그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 포르피리우스조차 스승의 출생과 가족에 대해서는 한 줄도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플로티노스 자신이 남긴 한마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육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부끄럽소. 그는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일종의 오점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으로 초상화를 그리자는 제안도 거절했고 자신의 생일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발을 디딘 것 자체가 일시적인 실수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가 태어난 3세기 초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곳은 세계의 거대한 문명이 뒤섞여 충돌하고 융합하는 용광로였습니다. 기원전 30년 클레오파트라의 죽음과 함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무너진 뒤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단순히 정복당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곳은 고대 파라오의 신전이 우뚝 서 있었고 그리스어가 지식인들의 언어였으며 로마의 군단이 질서를 지키는 기묘한 세계였습니다. 니코폴리스 혹은 오늘날 아스유트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나일 강변에 자리 잡은 작은 무역 거점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토착 신앙과 그리스 로마의 철학, 그리고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던 기독교가 서로 경쟁하고 논쟁하던 시대, 신비주의가 골목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던 시대였습니다. 어린 플로티노스는 이 혼란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는 그의 유년 시절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끌렸다는 것입니다. 포르피리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플로티노스는 무려 28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철학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오래 기다리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방황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지식을 찾아 헤매었지만 어디에서도 진정한 답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수많은 철학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키니코스 학파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따라 덕을 중시하며 단순한 삶을 설파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스스로를 세계 시민이라 불렀지요. 마치 도가의 무의자연을 닮은 검소함과 자연으로의 회귀를 외쳤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더욱 체계적이었습니다. 기원전 313년 키프로스 출신의 제논이 아테네에 세운 이 학파는 이미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시하라.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스토아 철학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정신적 방패를 제공했습니다. 노예든 황제든 모든 인간은 이성이라는 우주의 법칙 아래 평등하다는 그들의 가르침은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기둥이 되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또 다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쾌락이 곧 행복이다. 그러나 진정한 쾌락은 고통의 부재다. 그들은 신들이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단순하고 절제된 삶 속에서 평온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종교적 운동에 가까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 세계를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신은 이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잘못된 신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지요. 구원은 특별한 지식, 즉 그노시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지식은 선택받은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사람을 세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물질적 인간, 정신적 인간, 그리고 영적 인간. 당연히 영지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최상위 등급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십자가 처형도 부활도 환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이 모든 사상의 격전장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영지주의의 신비주의적 매력에 끌렸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의 이원론적 세계관과 오만함에 거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는 존경할 만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평온은 너무 피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찾던 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리 그 자체를, 존재의 근원을, 신을 직접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8세가 되던 해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목적지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이 위대한 도시는 헬레니즘 세계의 지적 중심지였습니다. 기원전 331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운 이 도시는 한때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던 고대 세계 최대의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전설적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던 곳, 유클리드가 기하학을 가르쳤고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던 곳, 70인역 성경이 번역되었고 유대인 철학자 필론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융합시켰던 곳, 3세기의 알렉산드리아는 비록 예전의 영광이 빗발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지중해 세계의 지혜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28살의 플로티노스가 이 도시의 좁은 골목길을 걸어갈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만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는 수많은 철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실망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영혼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찾던 것은 단순한 논리의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화와 구원을 원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리코폴리스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온 그날부터 세계는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더 이상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모래와 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이 세상의 모든 빛도 그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어난 한 소년. 그는 이제 빛의 철학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기 232년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는 세계의 십자로였습니다. 지중해를 통해 로마에서 온 상인들, 나일강을 따라 아프리카 내륙에서 온 대상들, 홍해를 건너 인도와 아라비아에서 온 향신료 무역상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단지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신앙을, 그리고 지혜를 가져왔습니다. 이 도시의 어느 허름한 골목에 한 강의실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도 아니었고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몇 개의 긴 의자와 한 명의 늙은 교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암모니오스 사카스. 사카스란 자루 나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아마도 젊은 시절 항구에서 곡물 자루를 날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인부 출신의 철학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로 232년부터 243년까지 가르쳤으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교리에 동조하는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은 신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이상한 일입니다. 이토록 영향력 있는 스승이었지만 그는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암모니오스 사카스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철학은 책 속에 갇혀있는 죽은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에서 제자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달되는 살아있는 불꽃이었습니다. 후대의 기독교 저술가들은 그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암모니오스는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종교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진리였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스승의 강의실 문을 28세의 플로티노스가 열었던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포르피리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플로티노스는 그 전까지 알렉산드리아의 여러 철학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명성이 자자했던 학자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강의실을 나올 때면 그는 더 깊은 허무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정확했지만 차갑고 메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찾고 있는 사람이 있네. 암모니오스라는 철학자야.
그는 다른 이들과는 다르네. 플로티노스는 반신반의했지만 암모니우스의 강의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노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강의를 듣자마자 외쳤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흥분시켰을까요? 아마도 암모니우스는 플라톤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플라톤을 읽고 분석하고 논쟁했습니다. 그들은 이데아의 세계가 존재하는가, 영혼은 불멸하는가, 선의 이데아는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따졌습니다. 하지만 암모니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플라톤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이데아의 세계는 증명해야 할 가설이 아니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제였습니다. 영혼의 불멸은 논리적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 명상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 진리였습니다. 암모니우스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생각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변화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철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 정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3세기 로마 제국은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황제들이 빠르게 교체되었고 변방에서는 이민족의 침략이 계속되었으며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역병이 제국 전역을 휩쓸었고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원한 것은 더 정교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원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변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시대, 철학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 철학은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하지만 3세기 철학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절박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암모니우스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실에는 플로티노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뛰어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리게네스라는 기독교 신학자도 그의 제자였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암모니우스의 가르침이 얼마나 보편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독교인도 이교도도 영지주의자도 모두 그의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우스는 어떤 특정 종교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심층에 있는 근원적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조화시켰고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지혜를 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이론과 실천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이 스승 밑에서 11년을 보냈습니다. 232년부터 243년까지 그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암모니우스의 강의를 듣고 명상하고 동료 제자들과 토론했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대학에서 학위를 따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거듭남이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이 11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째, 그는 플라톤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배운 플라톤은 아카데미의 플라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비가 플라톤이었습니다. 암모니우스는 플라톤의 대화편들, 특히 파이드로스, 향연, 파르메니데스, 국가를 영적 수행의 지침서로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 향연에서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의 사다리에 대해 말합니다. 아름다운 육체에서 시작해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아름다운 지식으로, 그리고 마침내 미 자체, 즉 미의 이데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은유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암모니우스는 그것을 실제 영적 수행의 단계로 가르쳤습니다. 감각의 세계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높은 차원의 실제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플라톤을 넘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데아들의 정점에 선의 이데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존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암모니우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선의 이데아를 넘어서 모든 존재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는 그것을 일자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원천이지만 그 자체로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존재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선하지만 선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름은 한계를 의미하는데 일자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로티노스는 이 사상을 평생에 걸쳐 발전시킬 것입니다. 셋째, 그는 명상과 관조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암모니우스의 강의실에서는 단순히 말만 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각을 초월하는 법을, 이성조차 넘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신비주의가 아니냐고요. 하지만 암모니우스와 플로티노스에게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철학은 신비 체험으로 완성되며 진정한 신비 체험은 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11년이 지났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이제 39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8세에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방황하는 구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스승이 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 하나의 여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모니우스가 그에게 플라톤의 지혜를 가르쳤다면 이제 그는 동방의 지혜를 찾아 나서고 싶었습니다. 인도의 바라문들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 페르시아의 마귀들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 마침 로마 황제 고르디아누스 3세가 페르시아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원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철학자로서가 아니라 진리의 탐구자로서. 암모니우스 사카스는 그의 결정을 막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서기 243년 플로티노스는 알렉산드리아를 떠났습니다. 그는 11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동방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가 다시는 암모니우스를 만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암모니우스 사카스는 제자가 떠난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은 플로티노스를 통해 영원히 살아남게 됩니다. 스승과 제자, 11년간의 침묵과 명상, 한 줄의 문자도 없이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달된 지혜. 이것이 바로 고대 철학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책이 아니라 삶이었고 이론이 아니라 변화였으며 지식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로티노스는 이제 이 불을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먼저 전쟁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서기 242년 동방.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 샤푸르 1세가 제국의 국경을 넘어 메소포타미아를 침략했습니다. 고대 도시 카르에와 니시비스가 페르시아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로마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로마 황제 고르디아누스 3세는 고작 17살이었습니다. 그는 13세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두 전임 황제가 근위대에 의해 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3세기의 로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황제의 평균 재위 기간은 겨우 2년 남짓.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고 황제의 자리는 왕관이 아니라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어린 황제는 실제로는 장인이자 근위대장인 티메시테우스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티메시테우스가 동방 원정을 결정했습니다. 243년 거대한 로마군이 동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39세의 플로티노스가 이 원정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것은 왜였을까요? 그는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였습니다. 11년 동안 암모니우스 사카스 밑에서 플라톤의 지혜를 배운 관조와 명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전쟁터로 향했을까요? 포르피리우스의 기록은 명확합니다. 플로티노스는 페르시아와 인도의 철학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원정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찾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이 피타고라스 학파를 찾아 남이탈리아까지 갔던 것처럼, 피타고라스가 이집트와 바빌론을 여행했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위대한 철학자들은 언제나 여행자였습니다. 진리는 한 곳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찾아 나서는 자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들었을 것입니다. 인도에는 바라문이라는 성자들이 있다고. 그들은 세상을 환영으로 여기며 진정한 실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가르친다고. 그들은 명상을 통해 자아와 우주의 근원을 하나로 만난다고. 페르시아에는 막이라는 사제들이 있다고. 그들은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을 따르며 빛과 어둠의 우주적 투쟁을 말한다고. 그들은 불을 신성하게 여기며 진리의 빛이 결국 어둠을 이길 것이라고 믿는다고. 이것은 플로티노스가 평생 추구해온 질문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플라톤도 말하지 않았던가요? 선의 이데아를 태양에 비유하면서. 영지주의자들도 말하지 않았던가요? 이 세계는 환영이고 우리는 빛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다면 동방의 지혜와 그리스의 철학은 어떤 관계일까? 혹시 그들은 모두 같은 진리의 다른 표현은 아닐까? 플로티노스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전쟁의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군인들 사이에서, 창과 방패 사이에서 한 사람의 철학자가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티메시테우스는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로마군은 유프라테스강을 건넜고 레세나 근처에서 페르시아군을 격파했습니다. 카르에와 니시비스를 되찾았습니다. 승리의 기운이 진영에 넘쳤습니다. 로마는 다시 한번 무적임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승리의 순간입니다. 244년 초 티메시테우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병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3세기 로마에서 권력자가 갑자기 죽는다는 것은 늘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근위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리푸스, 그는 시리아 출신의 아랍인이었기에 피리푸스 아라부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원했습니다. 로마군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목표는 페르시아의 수도 크테시폰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급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더위가 병사들을 괴롭혔고 질병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군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4년 2월 메시케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크테시폰 근처였습니다. 샤프루 1세가 직접 이끄는 페르시아군이 로마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재앙이었고 로마군은 패배했습니다. 아니, 패배라는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병사들은 도망쳤고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어린 황제 고르디아누스 3세가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투 중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역사가들은 의심했습니다. 피리푸스가 그를 죽였을 것이라고. 권력을 위해 피리푸스는 즉시 군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 서둘러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굴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일부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피리푸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돌아가 황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244년 여름 패잔병이 된 로마군은 서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렬 어딘가에 플로티노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메시케 전투의 지옥을 목격했을까요?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를, 죽어가는 병사들의 신음소리를, 피로 물든 모래를 보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이 경험에 대해 단 한마디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지혜를 찾아 떠난 여정은 피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인도의 바라문도 페르시아의 마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난 것은 전쟁의 광기뿐이었습니다. 후퇴는 악몽이었습니다. 군대는 굶주렸고 질병이 계속 퍼졌으며 페르시아 기병대가 끊임없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사막에서 강을 건너다가 혹은 그냥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강인한 정신이 육체를 지탱했을 것입니다. 11년 동안 암모니우스 밑에서 배운 금욕과 절제가 그를 살렸을 것입니다. 그는 안티오크에 도착했습니다. 시리아의 이 대도시에서 로마군은 잠시 쉬었습니다.
피리푸스는 황제를 선포하고 로마로 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플로티노스는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티오크에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그는 충격에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찾으러 갔다가 죽음을 보고 왔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하러 갔다가 광기를 목격했습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플로티노스는 안티오크의 어느 조용한 집에서 명상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들을 철학의 렌즈로 다시 바라보려 했을 것입니다. 전쟁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나? 물질 세계의 덧없음이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병사가 내일은 시체가 되었습니다. 강력해 보이던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권력, 영광, 정복.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렇다면 진정으로 실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창과 칼에 찔려도 죽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제국이 무너져도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 정신, 일자였습니다. 이것이 플로티노스가 전쟁터에서 얻은 깨달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동방의 지혜를 찾으러 갔지만 정작 발견한 것은 자기 내면의 진리였습니다. 암모니오스가 가르친 것이 옳았습니다. 진리는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안에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세계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로마든 페르시아든 정복이든 패배든 그것은 모두 덧없는 그림자 노름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철학자는 이 세계를 떠나야 한다는 것. 육체를 떠나서가 아니라 정신으로 상승함으로써 245년 또는 246년 초 플로티노스는 마침내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고 지식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치고 제자를 모으고 자신의 철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플로티노스는 더 이상 젊은 구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40대 초반이었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았고 제국의 허무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이제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암모니오스 사카스 밑에서 11년, 페르시아 원정에서의 악몽 같은 경험, 안티오크에서의 명상과 성찰, 이 모든 것이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걸어가는 플로티노스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40이 넘은 나이, 여전히 강인하지만 눈빛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사람. 화려한 로마의 건축물을, 푹적이는 시장을, 웅장한 신전들을 지나가면서도 그는 이미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작은 학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제자들만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철학자가 있다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그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플로티노스는 처음 10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대화하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마치 그의 스승 암모니오스처럼. 왜냐하면 진정한 철학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플로티노스의 학당은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철학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명상했고 함께 토론했으며 함께 상승을 추구했습니다. 전쟁은 플로티노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갔습니다. 동방의 지혜를 직접 만날 기회를, 젊음의 순진함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하지만 전쟁은 그에게 다른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이 세계의 덧없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학이 단순한 지적 유의가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라는 확신을.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철학자, 죽음을 보고도 침묵을 지킨 사람, 제국의 몰락을 목격하고도 흔들리지 않은 정신. 이것이 바로 로마에 도착한 플로티노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세계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칼이나 권력으로가 아니라 말과 사상으로. 그가 전쟁터에서 찾지 못한 동방의 지혜는 사실 처음부터 그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전쟁이라는 끔찍한 경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는 로마에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곧 책이 될 것입니다. 엔네아데스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보고도 영혼의 불멸을 믿는 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